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일단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식초 드시는 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초란, 초콩, 초마늘을 만들어서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가 그 한 5분쯤이나 지나서 총 한 18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거기서 5분 정도나 지나서 갑자기 이렇게 먹통이 되고 영상이 안 나오고 소리만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다시 올려보고 했는데 그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개선되질 못하고요. 일부 보신 분들께서 처음에 한 5분 정도는 영상하고 소리를 같이 듣고 보셨고 그 다음 이후로 한 18분 정도까지는 영상이 나오지 않고 소리만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미처 다 못 보시거나 중간에 짜증나셔서 안 들으신 분들을 이제 계실 것 같아서 보충으로 이제 다시 한번 그 영상이 소위 빠박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보충해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었는데 이참에 그것도 한번 같이 말씀드려 보고요. 그때 제가 5분 이후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대충 이겁니다. 그때 뭐 초란하고 초콩하고 초마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니, 만든다기보다는 그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뒤에 한번 설명을 드려 볼 테고요. 이제 식초를 막 시거나 독하지 않게 그리고 너무 막 원액으로만 힘들게 드시지 않는 방법으로 초란이나 초콩, 초마늘을 만들어 드시면 좀 더 낫게 드실 수 있다는 그런 걸 말씀드렸던 건데요.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초란의 경우에는 기억하셔야 할 것이 뭐였냐면은 달걀 한 개를 초란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식초의 양이 200ml 정도. 그러니까 식초 200ml에 달걀 한 개 정도를 사용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200ml는 맥주잔 한 잔이 200ml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잔 한 잔 분량의 식초에 계란 한 알, 그러니까 뭐 400ml면 2알, 600ml면 3알, 1000ml면 5알 정도가 되겠죠. 1.5L 정도의 식초를 만약에 구입해서 쓰신다고 그러면 7개나 8개 그 정도 달걀을 식초에 담그셔가지고 초란을 만드시면 되는 그 이제 달걀과 식초의 비율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달걀을 통째로 만드셔서 껍질을 녹여낸 다음에 이것을 일부러 터뜨려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제 그게 더 건강에 좋으시다고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경우에는 그렇게는 안 먹지 않습니다. 너무 독하고 역하기 때문에 얼마나 몸에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 저희가 초란을 만들어 먹는 목적은 그 초란 계란 껍질에 있는 그 천연 칼슘을 섭취하자는 게 아마도 가장 큰 목적이고 이제 그것이 속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만 녹여내서 저 같은 경우는 알을 그 식초에 팅팅 부른 탱탱볼은 버리고 먹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경우에는 그걸 먹는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먹는 걸 감안했을 때 온전히 달걀 한 개를 사용했을 때는 식초 200ml 정도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같은 식초양에 조금 더 달걀을 많이 녹여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달걀을 깨트리셔서 껍질만 식초에 담그십시오. 그러니까 노른자나 흰자는 버리시고 그 달걀 껍질의 안쪽에 있는 하얀 그 막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벗겨내시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입니다만은 후라이팬에 살짝 덮듯이 달걀 껍질을 덮으시면 그 달걀 안에 있는 흰 막도 잘 제거가 되고 달걀 껍질도 더 식초에 잘 녹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드시면 초란을 쉽게 또 이제 칼슘의 양을 더 많이 드실 수도 있으시니까요. 온전한 달걀을 식초에 녹여서 식초만 드시는 방법이 있고 그 노른자나 흰자가 탱탱 불었을 때 그 탱탱 불은 달걀가지를 터뜨려서
같이 드시는 법이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달걀 껍질만 식초에 녹여서 드시는 법이 있겠고요. 그 정도가 초라를 만들어 드시는 방법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초콩 만드는 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초콩 경우에는 후라이팬에 마찬가지로 좀 덮듯이 콩을 좀 볶으셔서, 이왕이면 좀 바짝 볶으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맛이 까다로우시거나 후각이 예민하신 분들은 그 콩 식초에서 약간의 콩 비린내를 느낄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덜 볶이거나 참 잘 볶아져도 예민하신 분들은 그 콩을 담근 식초에서 콩에서 나는 어떤 그 특유의 비린내, 콩 비린내 같은 걸 좀 느끼실 수가 있으신가 봐요. 저는 좀 무디어서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덜 느끼고 잘 드시려면 콩을 좀 바짝 볶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뭐 그런 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면 적당히 볶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볶은 콩을 식초에 담그셔서 얼마간 한 2주 정도, 보름 정도 지난 다음에 콩하고 식초를 분리해서요. 식초는 식초대로 냉장고에 넣고 드시고, 그 건져진 콩은 물엿이나 설탕, 뭐 간장 같은 걸로 졸여서 콩자반 반찬을 해 드시면 좋다고요. 어차피 식초로 많이 빠져나갔겠습니다만 그 콩에 남은 어떤 유효 성분들도 식초에 이렇게 절여지고 했기 때문에 훨씬 잘 빠져나오고 흡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흡수율을. 그러니까 콩이나 뒤에 말씀드린 홍삼 같은 것들의 건강에 좋은 건 맞습니다만 가장 큰 단점이 흡수율이 낮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로 이제 콩도 두부를 만들어서 먹거나 간장,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콩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인 것도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초에 절인 그 콩을 콩자반으로 반찬을 만들어 드시면 그 식초에 미처 빠져나가지 않은 어떤 그런 나머지 유효 성분들도 더 쉽고 편하게 우리 몸에서 흡수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드실 수가 있고, 또 반찬도 하나 생기는 거죠. 그 콩자반 그렇게 버리거나 하시지 말고 식초에 담궜던 콩은 다시 이제 반찬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초마늘을 드시는 방법은 뭐 TV 같은 데 보면은 그 양조 식초에 생마늘을 까서 넣어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건 너무 원시적이고 좀 무식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아려서 드시기도 힘들고, 물론 이제 뭐 3년씩 4년씩 두면 그렇게 아린 건 좀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드시는 건 좀 힘들고요. 마늘을 살짝 찌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찜기에 만두 같은 거 찌는 찜기 있잖아요. 그 찜기에 살짝 마늘을 한 5분 내지는 6분 정도 살짝 쪄서 그 찐 마늘을 식초에 담가 두시면 한 열흘? 보름 정도만 담궈 두시면 그 마늘은 쪘으니까 단맛이 나고요. 식초는 또 식초에 마늘이 들어가서 신맛이 어느 정도 중화되기 때문에 나중에 반찬으로 드시면 새콤 달콤한 마늘 반찬을 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건 한번 이제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전에 어떤 맛인지 모르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맛도 괜찮고 드시기에도 편하고 속이 아리거나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거 흑마늘입니다. 흑마늘. 밥통에 전기밥솥에 이걸 얼마나 뒀을까요? 한 20일 넘게 뒀었고요. 그 중간에 물을 한번 밑에 고인물을 좀 따로 분리했고요. 2번 정도 분리했겠네요. 그 흑마늘에서 나온 물을 따로 분리한 채로 한 20일, 25일 정도 밥솥에 뒀고요. 그 다음에 조금 건조한 곳에서 수분을 좀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쫄깃쫄깃한 약간 작은 곶감 같은, 아니면 말린 자두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나는 이렇게 쫀득쫀득한 흑마늘이 되거든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드셔서 그 식초에 넣으셔도 또 좋고요. 그러면 역시 흑마늘 반찬으로 드시기도 좋고 편하시고 또 많은 양을 드실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박수 드리면 초라는 200ml
하나 쓰시면 되는 거고, 그 칼슘을 드시는 것이 목적이면 굳이 통째로 쓰실 거 없이 달걀 껍질만 많이 해서 넣으시면 좀 더 많은 칼슘을 녹여낼 수 있다는 거하고, 초콩은 좀 바짝 볶아서 콩비린내를 좀 제거하고 드시고, 그 나머지 콩은 콩자반으로 드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을 5, 6분 찌거나 아니면 밥솥을 이용해서 흑마늘을 만들어서 식초하고 같이 두면 반찬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영상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처 못 보신 분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식초가 여러 가지로 건강에 이로운 식품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드시면 해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그런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일단 몸집이 좀 크신 뚱뚱하시면서 열이 많으면서 또 땀을 안 흘리시는 분들 경우에는 식초를 가급적 드시지 마시라고 권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식초의 어떤 그런 성질 자체가 안으로 수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땀이나 열이나 그런 걸 통해서 밖으로 발산시켜주는 게 아니라 체내에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나 에너지 같은 것들을 응축시키고 안으로 모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열이 많고 또 땀도 흘리지 않는 분들 경우에는 식초를 드시면 그 발산을 해줘야 할, 어떤 체외로 발산을 해줘야 할 그런 열 같은 것들을 식초가 되려 더 안으로 모아주고 응축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 기운이 사실은 그래서 신장에 좋다고 그러거든요. 신장에 이렇게 안으로 수렴하고 응축시켜 주는 그런 기운이 신장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 덩치가 좀 있으시고 살집이 있으시고 또 열이 많아서 체외로 열을 발산시켜 줘야 할 분들이 땀을 안 흘리시는 그런 체질이면 이제 식초는 가급적 좀 덜 드시거나 안 드시는 게 좋겠고요. 같은 연장선상에서 감기 몸살 같은 거 일시적으로 심하게 걸리셔서 해열, 그러니까 땀이나 열을 밖으로 배출시켜서 열을 떨어뜨려야 하는 분들 경우에도 역시나 식초를 안 드시는 게 좋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열조차도 안으로 모아주고 응축시켜주고 수렴시켜 버리니까 그런 열을 밖으로 빼주셔야 할 분들 경우에는 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그냥 만성 관절염인 경우에는 괜찮습니다만, 급성으로 막 관절에서 열이 나고 뜨끈뜨끈 하면서 그 열을 빼줘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식초를 좀 안 드시거나 좀 적게 자제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식초는 안으로 자꾸 모으는 성질이 있어서, 수렴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런 열이나 뭔가 밖으로 발산시켜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식초를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 그리고 위염, 위궤양 있는 분들도 안 드시는 게 좋죠. 물론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것들을 식초로 낫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현재 위염이나 위궤양이 진행 중이신 분들, 그러니까 그 위 조직 점막이 현재 붓거나 출혈이 있거나 하여튼 궤양 상태인 그런 경우에는 피해서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런 게 치료가 된 다음에 정상적인 어떤 조직이나 그 상태가 됐을 때는 식초를 드셔주시면 되려 이제 위 건강에도 이롭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참 안 좋을 때는 식초 드시는 걸 좀 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공복에 드시지 말라는 것도, 그러니까 뭔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드신 다음에 식초를 드시는 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공복인 상태에서 바로 내부 조직 점막에 바로 닿는 그런 게 있으면, 그게 오래되면은 자칫 이제 위염 같은 것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공복에도 드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잠깐 좀 되면 제 경험에서 이제 있던 이야기를 하나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영지버섯입니다. 영지버섯. 우연한 기회에 이제 집에서 영지버섯을 찾았는데요. 예전에 선물로 들어온 걸 뭐 그때 바로 어떻게 먹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5년 전인가 봐요. 영지버섯 선물 받은 게
그 날짜를 보니까 5년쯤이나 됐던데 지금 전화가 아이고 제가 아직도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데 잠깐만요. 거절을 하고요. 계속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오 아, 참, 여러 가지로 좀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대비가 없었습니다. 예, 전화가 걸려와서 잠깐 당황했고요. 이 영지버섯 경우처럼 제가 예전에 집에 영지버섯도 있습니다만은 홍삼 진액 있잖아요. 홍삼 진액. 뭐 정관장이네 뭐 홍삼정이 무슨 한삼정인가요? 그런 홍삼 브랜드들이 많은데 그 홍삼 진액을 한번 선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얼마간 먹다가 그걸 잊어버렸죠. 먹는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오래 두다 보니까 그 홍삼 진액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숟가락으로 퍼지지도 않고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그걸 버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이제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걸 좀 먹는 방법을 한번 궁리해낸 것이 식초로 그 딱딱하게 굳은 홍삼을 녹여냈습니다. 이렇게 살살 숟가락으로 긁으면서 녹여내 가지고요. 그것을 이제 한 15리터쯤 되는 유리병에 그러니까 15리터, 10리터나 될까요? 정확한 기억 없습니다만 10리터나 15리터쯤 되는 그 식초에 그 홍삼 진액 녹인 것을 넣고 한 20일이나 30일 정도 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삼 진액을 식초에서 삭힌 거죠. 이미 뭐 고가 되긴 했지만 무슨 말씀인가 하니 홍삼 아까 콩도 말씀드렸지만 홍삼도 흡수율이 낮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인터넷에 본 기억이 맞다면 홍삼의 우리 체내 흡수율이 한 43%에서 47% 정도 된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홍삼 종류의 어떤 건강식품을 먹게 되면 거기에서 유효 성분의 한 반이 좀 못 되는 정도만 우리 체내에서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대소변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홍삼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홍삼의 흡수율을 높였다고 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지요. 광고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홍삼 딱딱하게 굳은 진액을 잘 먹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 홍삼의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바로 식초에다가 일종의 이제 희석을 해서 그 삭혀서 드시는 방법이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아까 걸려온 전화 때문에 제가 지금 약간 당황해가지고 좀 버벅거리는 게 있습니다만 잊어버리고요. 제가 그때가 이제 초창기였을 때인데 입 안에 구내염이 그러니까 이제 화산 폭발한다고 그러잖아요. 막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하면 소위 이제 너무 힘들어서 사람 몸에 진액이 마르면 입 안에 그 종기 모양으로 이렇게 붉어지면서 터지고 그게 아물 때까지. 근데 너무 그게 이제 별것 아닌 듯 싶으면서 먹기도 힘들고 마시기도 힘든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구내염이 한 2개 정도 있었는데 그 홍삼 진액을 삭힌 식초를 먹고 저녁에 먹고 잤는데 그 다음날 거짓말처럼 그거의 진행이 멈춰버리더라고요. 그것이 쭉 진행되면서 이제 폭 터지고 그게 다시 아물어야 되는데 그게 쭉 진행이 되는 그 중간에 그게 멈춰버렸습니다. 제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홍삼이 좋기는 좋은 거구나 하는 경험을 했었는데 그냥 홍삼고 진액으로만 먹었으면은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식초에 녹이고 삭혀서 아마 먹어서 그런 효과를 빨리 보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뭐 약간 과장됐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살아오면서 건강식품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같은 경험을 한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안에 구내염이 심했었는데 그 건강식품을
딱 한 번 먹고 자고 난 그 다음날 거짓말처럼 입안의 구내염이 마찬가지로 진행이 멈추면서 그대로 나사버린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좀 더 시간이 많고 기회가 되면 그게 어떤 건지 또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홍삼 진액을 식초에 삭히고 녹여서 그걸 복용했더니 단 한 번 복용만으로도 입안에 있는 구내염이 치료가 됐었다는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홍삼 진액이나 고 말고도 건강식품 중에 미처 못 드시고 안 드셔서 굳거나 좀 어떻게 드셔야 할 방법 마땅한 거 찾지 못하실 경우에는 식초에 타서 희석해서 이제 드시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양을, 그러니까 그 진한 농도를 좀 약하게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조직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조직 분쇄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침이란 조직을 좀 느슨하게 하면서 흡수하기 쉬운 그런 걸로 만들어서 드실 수 있다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요. 영지버섯 같은 것도, 이런 영지버섯 같은 것들도 차로 끓여 드시게 되면 수용성 성분은 차로 끓여 드셔 흡수할 수 있지만 지용성이나 그 외 물에 녹아 나오지 않는 그런 성분들은 섭취를 못 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이제 찾았던 요것을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 약초 써는 작두로요, 잘게 썰어 가지고 식초에 담궈 볼 겁니다. 식초에 담궈서 한 달 정도나 이 영지버섯의 어떤 그런 약효를 우려낸 다음에 먹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드시면 뭐 수용성 뿐만 아니라 지용성, 그 외에 식초라야만 삭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성분까지도 온전히 다 흡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먹는 식초니까 이런 영지버섯 같은 것을 거기서 침출시켜서 그것을 먹는 방법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 휴대폰으로 찍게 되면 한 30분 정도가 되면은 그 동영상이 끝나면서 다음 동영상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영상이 안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나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어쨌든 30분은 넘지 않게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간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바쁘네요. 그러니까 다시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홍삼고도 좋고 진액도 좋고 이런 영지버섯이나 다른 류의 어떤 건강식품도 좋습니다. 드시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못 드시는 그런 것들, 물에 끓여 드셔야 되거나 뭐 어떻게 갈아 드셔야 하거나, 그러니까 먹는 방법이 영 번거롭고 힘드셔서 섭취하기 어려우신 그런 건강식품들이 있다면 뭐 불문곡직하고 그냥 잘게 썰거나 분쇄해서 식초에 넣고 침출시켜서 드십시오. 술에 30도나 35도 술에 약재를 우려내는 거하고 같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수용성, 지용성 그 외에 알코올에서야만 우러나오는 성분, 그리고 식초라야만 우러나오는 성분들까지 다 우려내서 드실 수 있는데, 알코올 경우에는 이제 술을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드시는 양이 한 번에 많이 드실 수도 있지만 식초로 우려내서 드시는 경우에는 하루에 50ml, 소주잔으로 한 잔 이상을 드실 수도 없거든요 하니까 양을 많이 불릴 수도 있고 오래오래 드실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흡수율을 높이고 약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식초에 녹이고 삭혀서 드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중간에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했는지 좀 그랬습니다. 근데 멋같이 말해도 멋같이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요지가 얼마나 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취사 선택하시고 가려서 잘 들으셔가지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지를 좀 짐작하시고, 그대로 좀 따라 하시거나 아니면 응용하셔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좌우가 대칭으로 바뀌지 않게 하려고 휴대폰을 이제 반대로 이제 놓고 찍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요것을 끄는
그런 장면까지도 보여드려야 할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게 지금 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런 만큼 어쨌든 제가 좀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부족하게 뭔가 조잡하게 찍고 있는 이런 것들도 좀 용서가 되지 않을까, 또 이해를 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드시는 법에 대한 보충은 이쯤에서 끝내겠습니다.